자,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445페이지 감정평가 방식에 대해서 정리해 봅니다. 자, 감정평가의 기초에서 여러분들이 가격원칙 배운 거 기억하시죠? 그래서 균형의 원칙, 적합의 원칙, 변동 예측의 원칙, 대체의 원칙을 중심으로 정리하시고 지역 분석하고 개별 분석의 관계 있죠. 선행이 지역 분석이라는 거, 그리고 가격 수준을 판정하고 후행이 개별 분석이고 구체적인 가격을 판정한다는 거, 그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정리를 좀 해주시고요. 445페이지에 감정평가 방식이 있죠. 여기도 매년 출제는 하죠. 이론도 나올 수 있고 계산 문제도 나올 수 있는데, 요거는 그 이론에 대한 거를 우선시 하시고요. 계산에 대한 거는 이제 거래사례 비교법에서 나오는 거래사례 비교법과 공시가 기준법을 중심으로 정리하시는 게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면 이 감정평가 방식의 개요를 보시면은 세 개 방식으로 되어 있어요. 원가 방식이라는 게 있고요. 비교 방식이 있고 수익 방식이 이렇게 있을 때 얘는 비용성의 사고에 기초를 하고 있고요. 얘는 시장성의 사고에 기초를 하고 있고 얘는 수익성의 사고에 기초를 하고 있는데 이걸 우리가 삼면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원가 방식이 비용성의 사고에 있다는 것도 시험상에서 한 2번은 인용을 한 거죠. 자, 그러면 이 원가 방식의 사고는 뭐냐면 가령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만약에 이제 알고 있는 주변 뭐 건물이 하나 있다라고 가정하자고요. 그죠? 5층짜리 건물이 있는데 얘가 20년 전에 준공이 된 거예요. 근데 20년 전에는 과연 이게 어느 정도의 비용을 들여서 이 건물을 지었는지 지금은 확인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오래된 이 중고 건물에 대한 가치를 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기준 시점이 있죠. 뭐 가령 예를 들어서 2021년 뭐 2월 예를 들어서 18일이다. 그리고 이게 이제 기준 시점이라고 가정하게 되면요. 이때 같은 건물을 이렇게 신축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우리가 구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알아봤더니 신축 비용이 한 10억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건물은, 대상 건물은 신축이 아니라 중고잖아요. 그러니까 신축에서 감가액을 공제하는 거죠. 감가액을 20년 사이에 감가액을 공제했더니 한 4억 나오더라. 그러면 현재 이 중고 건물의 가격은 6억이 되더라. 이런 얘기잖아요. 근데 지금 이 건물을 지을 때 10억이 아니라 15억이 들어간다 그러면 4억을 빼면 얘가 11억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건물을 짓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가치가 높게 평가된다는 그런 사고예요. 그래서 오로지 이 비용에만 기초해서 가치를 구하는 거죠. 자, 그런데 비교 방식의 사고라는 건요. 제목이 비교잖아요. 그러면 얘를 다시 신축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얘하고 유사한 건물이 있죠. 얘가 시장에서 가령 예를 들어서 12억에 거래되고 있으면 얘도 한 12억 정도는 할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 비교 방식의 사고죠. 그 다음에 수익성에 기초한 수익 방식의 사고는요. 요거를 다시 짓는다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요. 이 건물에서 발생하는 임대 수익이 있죠. 이 수익을 근거로 해서 가치를 판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임대 수익이 많으면 가치가 비싸게 평가되고요. 임대 수익이 적으면 적게 평가가 되겠죠. 이런 방식으로 들어가는 게 삼면성의 사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감정평가 방식을 구분할 때 저희가 이제 그 박스에다가 정리를 이제 뒤에까지 해드렸는데 그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정리를 해 두셔야 되는 게요. 원가 이 방식에서 가액을 구하는 거를 우리가 원가법이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임대료 또는 임료라고 그러죠. 이걸 우리가 적산법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가액을 구하는 것을 우리가 거래사례 비교법. 그 다음에 이제 임대료를 구하는 방법을 우리가 임대사례 비교법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수익 방식에서 가액을 구하는 거를 우리가 수익환원법. 그 다음에 이제 임대료를 구하는 것을 우리가 수익 분석법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것도 이제 방법을 물어보니까 나중에 익숙해지시면은 요거는 계산 문제가 아니니까 요거 정도 이제 구별하는 게 필요하죠. 여기서 구하는 게 적산 가액이라고 그러고요. 이게 적산 임료. 여기서 구하는 게 비준 가액. 그 다음에 여기서 구하는 거를 비준 임료. 그 다음에 이제 수익 가액이라든가 또는 수익 임용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럴 때 여기 이제 그 내용을 보시면은 446페이지에 예, 거기 보면 박스 밑에 시산가액 조정이라고 해놨어요. 예, 그 내용에 대해서도 하나 알아두시게 되면은 여기 지금 이 구한 요 적산가액이나 비중가액이나 수익가액 있죠. 예, 요거는 우리가 시산가액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요 시산가액이라는 거는 평가사가 시범적으로 구한 가격이고요. 이게 최종 가치가 되지 못한다는 얘기는 그 밑에 가면은 삼면 등가성의 원리라고 있죠. 예, 삼면 등가성의 원리는 이거는 알프레드 마샬이라는 학자가 주장한 건데 그 사람의 논리는 완전 경쟁 시장을 가정했을 때 비용성의 사고에 입각해서 구하든 시장성의 사고에서 구하든 수익성의 사고에서 구하든 장기적으로 보면은 세계는 일치한다는 가정이에요. 근데 현실적으로는 부동산 시장은 불안전 경쟁 시장이잖아요. 그러면 물건을 만들 때 들어가는 비용이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하고는 실제 항상 일치하진 않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평가사가 산정한 가격은 시산 가격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요거를 뭐를 해야 되냐면 조정이라는 걸 해줘야 되는 거죠. 조정을 해서 최종 가치를 우리가 도출해야 됐을 때 여기서 이제 포인트가 뭐냐면 이걸 조정할 때 산술 평균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 가지의 구한 값을 다 더해서 나누기 3 이렇게 들어가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얘를 조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거를 조정할 때는 산술 평균하면 안 되고 가중치를 따로따로 둬서 가중 평균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시험에 2번 나왔어요. 최근에도 나왔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447페이지 가시면 맨 상단에 시산가액의 조정이라고 해놨죠. 그래서 시산가액의 조정은 3방식에서 결정된 가격을 산술 평균하는 것이 아니라 자, 가중치를 두어서 조정을 해야 된다라고 명시했어요. 예, 그거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시산가액을 조정하라는 것은요. 감정평가 규칙상에 명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평가 방법에도 명시가 되어 있다. 그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얘네를 조정하는 건 어떻게 하냐면요. 447페이지 하단에 보면 이 문제로 확인하기가 들어가 있죠. 예, 거기 보시면 거래 사례를 통해서 구한 시산 가액 있죠. 예, 걔가 얼마가 된다고 하냐면 1억 2천. 자, 그 다음에 조성 비용을 통해서 구한 게 예, 그게 1억 1천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임대료를 통해서 구한 게 1억 이렇게 나오는 거죠. 예, 그러면 이제 눈썰미신 분은 아시겠지만 거래 사례를 기초로 구한 게 이제 비교 방식에서 구한 거고요. 비용에서 구한 게 원가 방식, 임대료에서 구한 게 이제 수익 방식에 이제 사고에 입각한 거죠. 그럴 때 거기 보면 가중치가 다 주어져 있죠. 원가 방식은 20%, 비교 방식은 50%, 수익 방식은 30%를 적용한다. 그러면 여기 1억 2천에 거래 사례가 이제 비교 방식이잖아요. 그러면 자, 비교 방식의 가중치가 얼마냐면 50%예요. 그러면 절반이니까 얘는 6천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원가 방식에서 구하는 거는 20%죠. 예, 그러면 1억 천에 22%면 2,200이 되겠죠. 그 다음에 1억에 대한 30%가 되니까 얘는 3천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다 더하게 되면 1억 1,200이 나오겠죠. 예, 그래서 요렇게 구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 가중치가 각각 주어져 있을 때 얘가 가중치가 가장 크다는 얘기는 거래 사례 비율로 구하는 게 원칙인 부동산인데 이 방법으로 구한 가액이 적정하지 않으니까 다른 방법을 통해서 구한 가격과 격차를 좀 조정해 주라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요렇게 해서 이제 조정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기억하실 거는 계산 말고 산술 평균하면 안 된다. 예, 그거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뒷페이지 넘어가면 이제 3방식 중에서 원가 방식이라는 게 나오는 거죠. 예, 이 원가 방식의 사고는요, 부동산의 가치는 토지 가치하고요, 건물 가치의 합으로 돼 있다라고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 여기서의 건물 가치는요, 건물의 재생산 비용, 이게 신축 원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 감가액을 공제해서 구하고요. 토지 가치는 공시가 기준법 등으로 이렇게 구하면 된다라고 얘기하는 경우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오래된 중고 건물이 하나 있다.
그죠? 예, 얘가 20년 전에 예, 준공이 된 건물이 있으면 얘를 다시 기준 시점에서 뭐 한다고 가정하냐면 신축한다고 가정하는 거죠. 기준 시점에서. 예, 그래서 얘가 신축할 때 들어간 비용이 10억인데 감가액이 4억이 발생하게 되면 이 건물의 이게 중고 건물이죠. 예, 이 가치는 6억이고 그 다음에 토지 가치는 별도로 구해봤더니 얘가 한 24억 나오더라. 그러면 두 개 합한 게 전체 가치가 30억이다 이런 얘기죠. 예, 이게 토지 가치는 별도로 구해줘야 되는 것은요. 원가법에서는 뭐를 구해야 되냐면 얘를 다시 재생산할 때, 즉 신축할 때 소요되는 비용을 구해야 되는데 토지는 우리가 생산하거나 재생산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구조적으로 원가 방식을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과정에서 원가 방식에서 가격을 구하는 방법이 뭐냐면 그게 원가법이에요. 그래서 이 원가법의 의의를 보게 되면 자, 원가법이라는 것은요. 자, 대상 물건의 제조달 원가에 감가 수정을 해서 대상 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그랬을 때요. 이게 감정평가 규칙상의 용어가 있죠. 제조달 원가에서 감가 누계액을 공제해서 우리가 이 적산 가격을 구하라고 이제 이렇게 명시를 해놨는데요. 여기서 주어지는 내용에서 보면요. 요 제조달 원가 있죠. 예. 감가 누계액을 구하는 거를 감가 수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요 식하고요. 여기서 이렇게 건물 가치 구하는 거하고 같은 거죠. 그래서 이 원가법이라는 건 구조적으로 건물 가치 구할 때 쓰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랬을 때 여기 있는 요 적산가액은요. 제조달 원가를 상한선으로 해서 결정이 된다는 거는 얘는 신축이잖아요. 알기 쉽게 해서 얘는 감가된 중고란 얘기죠. 만약에 중고 가격이 제조달 원가보다 높게 결정이 되면은 차라리 신축하는 게 낫죠. 그래서 이 가격은 이 신축 가격을 넘어설 수는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얘를 구하는 게 목적인데 얘를 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제조달 원가를 구하고요. 감가 누계액을 빼면은 얘가 나온다고요. 그래서 순서에 입각해서 이 적산 가격을 구하려고 그러면 제조달 원가부터 먼저 구해야 되더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거기 제조달 원가가 먼저 나오는 거죠. 그러면 요 제조달 원가라는 것은요. 또 한 가지 알아두실 거는 항상 감정평가 들어오면요. 기준 시점인 거예요. 그죠? 예. 기준점 현재 대상 물건에, 그러니까 대상 물건인데요. 이게 만약에 건물이라고 가정하면 건물의 신축 원가를 얘기하더라. 이런 얘기죠. 그리고 이게 항상 기준 시점이에요. 준공 시점, 뭐 신축 시점 이런 거 들어가면 다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벌써 여러분 시험에도 한번 인용이 됐던 선례가 있더라. 이런 얘기죠. 그러면 제조달 원가의 종류를 보게 되면요. 두 가지로 크게 나눠지는데 복제 원가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대치 원가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복제 원가는 주로 어디에 쓰냐면 신축 건물에 쓰는 거예요. 자, 만약에 대상 건물이 신축 건물이잖아요. 이게 중고가 아니란 얘기죠. 이게 최근에 지어진 신축 건물이면 다시 짓더라도 같은 예, 형태로 지을 수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러면 그냥 똑같이 예, 비용 산정을 똑같이 하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복제 그대로 짓는다고 가정하는 것은 신축 건물에. 근데 대체원가는 어디에 쓰냐면요. 오래된 건물에 쓰더라 이런 얘기죠. 오래된 건물들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은 지가 한 40년 된 초가집이 있다. 초가집이 안에 기능이나 이런 것들은 현저히 지금의 주택보다는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초가집을 짓는다고 가정하고 감가를 적용하면 감가액이 너무 클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평가사는 대체하는 거예요. 지은 지 오래된 애들은 지금 현재 지으면은 이렇게 현대식 주택으로 지을 것이다. 그죠? 예, 이렇게 짓는다는 가정하에서 비용 산정을 옛날에 오래된 건물을 그대로 옮겨서 짓는 것보다는 현대식으로 대체해서 우리가 비용 산정을 하자. 그렇게 쓸 때 쓰는 것이 대치 원가다라고 이런 정도로만 알아두셔도 될 거예요. 그러면 이런 이제 제조달 원가를 산정할 때 자, 페이지가 이제 몇 페이지냐면요. 449페이지죠. 예. 자, 449페이지에 보시면 제조달 원가의 그 산정 기준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죠. 그러면 요 산정 기준을 우리가 볼 때요. 얘가 자가 건설을 했든지 예, 아니면 도급 건설을 했든지 간에 무조건 도급 기준이에요. 그럼 왜 도급 기준을 하냐면 얘는 비용이 입각하잖아요. 예.
예, 오래전에 지었던 20년 전에 준공된 애들을 다시 신축하려고 그러면 얘가 한 10억 정도 들어갔을 때 여기서 감가액을 적용해서 이 건물의 가치를 구해야 되는데 문제는 시장에서 얘하고 유사하게 거래된 애들이 있죠. 얘네를 거래사례비법으로 구하게 되면 한 15억 한다는 얘기예요. 시장에서 거래되는 거는. 그러면 비용으로 산정한 가치하고 실제 시장에서 거래된 것의 괴리가 너무 크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도급을 주게 되면은 이 도급을 받아서 이 건물을 건축하는 건설업자는 자기의 이윤도 여기에다가 반영할 거란 얘기죠. 그래서 이윤을 한 2억 또는 3억을 반영하더라도 갭이 많이 줄어들잖아요. 예, 그러기 때문에 예, 우리가 자가 건설을 했더라도 도급 기준을 함으로써 다른 방법에서 구한 가격과의 격차를 예, 줄이고자 합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알아두실 게 뭐냐? 제주도 원가를 산정할 때 도급을 기준하고요. 도급을 기준한다는 얘기는 개발업자의 이윤도 제주도 원가에 반영을 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요 두 가지를 포인트로 예, 기억을 하시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제주도 원가를 구하는 방법이 제시가 되어 있죠. 예, 그러면 이 방법을 보시게 되면요. 직접법, 간접법에 대한 의미는 없고요. 여기서 글자를 따게 되면 이런 식으로 총고담비 그래서요. 얘가 총량조사법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얘는 예를 들어서 건물을 지을 때 들어가는 이제 그 구성 예를 들어서 요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이런 거죠. 시멘트 들어가야 될 거 아니겠어요? 예, 그다음에 철근도 들어가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가는 모든 항목에다가 시멘트 수량에다가 여기에다가 단가를 갖다가 곱하는 거예요. 그죠? 예, 시멘트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푸대당 얼마로 하기로 했다. 그러면 철근에 따른 사용 수량에다가 단가를 곱하면 일일이 모든 항목에 다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비용 산정은 정확하지만 너무 복잡하죠. 그죠? 예, 그래서 그 다음에 쓸 수 있는 게 구성 단위법이라고 그래요. 얘는 뭐냐면 중요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중요 부분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기초라든가 아니면은 예를 들어서 뭐 바닥 기초공사라든가 벽체라든가 아니면 지붕이 있죠. 거기는 이렇게 항목별로 다 구해지고요. 나머지 부분은 중요 구성 부분 대비 몇 프로 예, 이렇게 적용을 해버리는 거예요. 일괄적으로. 예, 그렇게 구하니까 얘보다는 조금 간단한 방법이죠. 그 다음에 단위비교법이라고 얘기했을 때요. 얘는 무슨 얘기냐면 뭐만 알면 되냐면 요거는 제시가 돼 있는 거예요. 철근 콘크리트조는 평방미터당 단가가 한 150만 원 들어간다. 그러면 철근 이 구조가 철근 콘크리트조인지 벽돌조인지 시멘트인지 그것만 알면 되죠. 면적하고. 그래서 만약에 얘가 철근 콘크리트조고요. 예, 면적이 가령 예를 들어서 1450평방미터다라고 그러면 여기에 평방미터당 단가가 다 제시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150 그러면 곱하기만 하면 바로 구할 수 있죠. 그러니까 밑으로 내려갈수록 구하는 방법이 조금씩 간단해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런데 가장 간단한 방법이 뭐냐면 비용지수법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지수법이라는 게 뭐냐면 시점을 수정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자, 이 비용지수법을 어떻게 적용하냐면요. 예, 여러분의 교재 450페이지에 보면 예, 거기 문제로 확인하기 그래서 나와 있죠. 예, 거기 보시면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20년 전에 준공된 5층 건물이 있는데요. 대지 면적이 500이고 연면적이 1450인데 우리는 연면적에다가 밑줄을 쳐야죠. 왜? 건물에 대한 걸 구하는 거니까. 그럴 때 공사비를 보시면 자, 직접 공사비가 간접 공사비가 주어져 있죠. 그래서 합쳐서 3억 3천인데 개발업체 이윤이 7천이 있을 때 그걸 포함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예, 포함해야 된다라고 예, 말씀을 드린 거죠. 그래서 이 공사비가 얼마냐면 4억이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20년 전에 이 공사비 지수는 100이었는데 지금은 145라는 얘기는 20년 사이에 물가가 45% 뛰었다는 얘기죠. 그러면 100분의 145면 1.45가 나온다고요. 그러면 4억 곱하기 1.45를 곱하게 되면요. 5억 8천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러면 지금은 20년 전에는 4억이지만 지금은 5억 8천이 들어가죠. 그럴 때 연면적이 얼마였냐면은 1,450이었다는 얘기죠. 예, 이거를 나누게 되면 40만 원 나온다는 얘기죠. 지금은 평방미터당 40만 원 들어간다. 이렇게 수정하는 게 비용지수법이라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이 평가사 시험에도 만약에 계산 문제가 나오면 이거밖에 안 내요.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도 이런 형식으로 2번 출제한 거죠. 예,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이 방식을 통해서 우리가 제주달 원가를 구한 거죠. 그러면 제주달 원가를 구했으니까 두 번째 하는 방법은 뭐냐면 감가 수정을 하러 가는 방법이죠. 예, 그래서 이 감가 수정이라는 게 실상은 원가법에서는 제주달 원가보다는 이게 더 중요한 작업이에요. 예. 근데 요즘은 이론으로는 잘 안 나오니까요. 그러면 이제 감가 수정이라는 거는 뭐 얘기하냐면요. 여러분들이 보시면 제주달 원가라는 거는 우리가 신축 원가잖아요. 그죠? 그러면 신축 원가에서 뭐를 빼면요. 감가액을 공제하게 되면요. 감가 상각된 가치, 즉 중고 가치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여기 있는 감가 수정은 이거 구하는 거예요. 신축과 중고의 차이. 예, 그거를 요 신축 원가에서 공제하는 거죠. 공제하는데 이거를 가산해야 된다 그래서 틀리게 한번 나온 적도 있어요. 그래서 용어에 대한 거는 기본적으로 알아두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감가액을 산정하려고 그러면 감가 요인이라는 거를 반영해야 되겠죠. 그래서 감가 요인을 보면요. 물리적 감가라는 게 있고요. 기능적 감가라는 게 있고 경제적 감가라는 것이 있는데 세 가지는 실상은 다 연결이 돼 있죠. 왜냐하면 물리적 감가는 주로 이 건물의 상태 있죠. 지은 지 몇 년 됐느냐. 그래서 시간의 경과 등으로 우리가 파악하는 개념이고요. 오래된 건물일수록 안에 있는 설비나 구조 있죠. 예, 얘가 구식화되어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겠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경제적 감가는 인근 지역의 쇠퇴에 의해서 발생하는 경우죠. 예, 그 지역에서 임대 수익을 보상해줬던 뭐 기업이 이전을 하거나 학교가 뭐 폐교가 되거나 이랬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물리적 감가랑 관련이 있는 게, 예, 그게 변동의 원칙. 그 다음에 이제 기능적 감가랑 관련이 있는 게, 예, 균형의 원칙. 그 다음에 경제적 감가랑 관련이 있는 게 적합의 원칙. 그래서 요게 시험에 한번 나온 거죠. 예. 원가법에서 기능적 균형의 원칙을 통해서 감가액을 산정할 때는 경제적 감가를 구한다 그러면 틀리죠. 기능적 감가를 구하겠죠. 그래서 감가 요인은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지게 되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감가 수정 방법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감가 수정 방법을 보시게 되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쪽을 들어오셔서 방법이 늘어나기 시작하니까 이제 조금씩 힘들어진다고 그러시는 거죠. 왜냐하면 조금 아까 총구단비 그래서 네 가지만 있나? 그럴 줄 알았더니 이 방법을 들어왔더니 방법이 또 다양하다는 얘기죠. 그럴 때 이 감가 수정 방법은요. 내용연수를 기준으로 하는 방법이 있고 그 외의 방법이 있어요. 근데 내용연수의 그 종류를 보시게 되면요. 물리적 내용연수가 있고 기능적 내용연수가 있고 경제적 내용연수라는 것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가 관리에서도 배우셨을 거예요. 그럴 때 여기서의 포인트가 뭐냐면 뒤에 보시면 실제 경관연수하고 유효 경관연수가 있어요. 요거를 우리가 반영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실제 경관연수는 뭐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여러분의 현재 나이가 어떻게 되느냐는 거죠. 그죠? 그 나이가 예, 바로 실제 경관연수예요. 태어나서 지금까지. 그 다음에 이제 그 유효 경관연수는 뭐냐면요. 주변에서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어우, 상당히 젊으시네요. 뭐 이런 거 있죠. 나이에 비해서 젊다. 뭐 이렇게 표현 들을 때 있죠. 예, 그런 게 유효 경관연수예요. 관리에 따라서 생각보다 젊어 보이는 사람이 있고 좀 나이가 많이 들어 보이는 경우도 있잖아요. 건물도 마찬가지죠. 건물 그 지은 지 얼마나 됐어요? 한 20년 됐을걸요? 어우, 이거 좀 됐네요. 근데 막상 가서 봤더니 어우, 거의 깨끗한 거죠. 신축인 상태로. 그런 것들은 계산 논리로는 밝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평가사가 직접 가서 관찰을 해야지만 우리가 알아낼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거를 조정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왜 그런 게 필요하냐면 그 밑에 가면 내용연수 기준법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방법을 보시게 되면 얘는 이제 내용연수를 기준으로 해서 이 감가액을 산정하는데 문제는 내용연수 기준법이라는 게 간단하게 보면 이런 거예요. 건물의 가치는 이렇게 직선적으로 감소한다는 거예요. 일정하게. 그런데 신축인 상태에서는 실제로 감가는 거의 없고요. 시간이 가면서 감가액이 더 커질 수가 있죠. 이거를 이 방법을 적용해서는 이 차이가 보정이 안 되니까 그래서 관찰 감가법이라고 해서 평가사가 직접 가서 관찰을 해서 이론적으로는 풀지 못하는 거를 보정해 주라 이런 얘기죠. 예,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분해법. 예. 분해법이라는 거는 이제 내구성 분해 방식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가 직접법이라고 그러고요. 또 시장 추출법이라든가, 예, 그 다음에 임대료 손실환원법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얘네들은 시험에 인용한 적은 없어요. 아직까지 나온 적은 없다는 얘기죠. 예. 그랬을 때 이제 주로 내용연수 기준법인데요. 이것도 안으로 들어가면 정액법이라는 게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정률법이라는 게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상환기금법이라고 있어요. 이렇게, 예. 그래서 일반적인 이 정액법은 주로 건물 등과 같은 삼각자산에 주로 쓰여지고요. 얘는 기계류 등에. 얘는 광산에 쓰이는 개념인데요. 엄밀히 말하면 얘는 감가상각에 구하기보다는 투자한 자본을 회수할 때 쓰는 방법이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예,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여러분들에게 계산 문제를 물어보면은 예를 물어보는 게 원칙이죠. 근데 예외적으로 정률법을 계산하라고 한 번 딱 나온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외에는 나머지는 다 정액법을 쓰는 게 기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정액이라는 거는 매년 감가액이 일정하게 줄어든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조정하기 위해서 관찰 감가법 등을 우리가 병행해서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될 거예요. 그러면 이 안의 방법에 대한 것 중에서요. 예, 여러분들이 그 내용연수 기준법에서 나오는 게 정액법이라고 명시가 돼 있죠. 그래서 이 정액법에 대한 내용은요. 균등삼각법 또는 직선법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제 거기 나와 있는 이 종류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래도 하나씩의 예는 또 이렇게 해서 또 정리를 해 보셔야겠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 예, 여기 나와 있는 정액법에 대한 내용연수 기준법에서부터 예, 정리해서 원가법, 그 다음에 거래사례비교법 예, 이렇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